자, 58페이지 이제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요것도 은근히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거는 진짜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좀 들어보시는데 일단 타이틀이 법률행위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죠. 법률행위라는 거는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저번 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거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말이겠죠. 자,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왜 해석하겠어요?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고, 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거는 뭘 해석하는 겁니까?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다면 굳이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뭔 소리인지 아니까. 근데 문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이 인간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속으로는 의사는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이 인간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를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의사 표시가 일치되어 있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의미를 뭐죠? 해석해 봐야 된다. 갑이 지금 속으로는 뭘 팔고 싶어요? 계집. 말로는 뭐라 했어요? 집 살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상대방 입장, 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만 가지고요? 표시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데 자꾸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나오는데 나오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자꾸 뭔지도 모를 무언가를 뭐요? 외워 제끼기 때문에 자꾸 틀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뭐요? 이해하셔야 문제도 맞출 수도 있고 민법을 이해하는데 뭐가 돼요? 도움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거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의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갑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뭐죠? 의사만. 이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내심적 마음속에 있는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예요. 얘기는 이제 90%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둘 중에 뭐가 원칙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아니면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네,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헛소리한 갑을 보호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똑바로 드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따라서 원칙이 무슨 해석이? 규범적 해석.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은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거예요. 표의자 입장에 해석한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그죠?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자, 그래서 잠깐 보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규범적 해석해가지고 1번 의학 근거가 나오고 2번 적용 범위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죠. 규범적 해석은 법률 행위 해석의 뭐라고요? 원칙적 해석 방법이다. 이게 뭐라고요? 원칙이. 판례 볼까요? 판례 첫 번째 판례 읽어볼게요.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뭘 확정하는 겁니까?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죠. 이거를 뭐로 바꾸면요? 내심적 효과를 확정한다. 그럼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다음 계속 보시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례는 무슨 판례냐면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이라는 판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다 왔어요. 다시 올게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니까. 그죠? 여기 보셔야죠.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냐면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으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굳이 규범적 해석을 하지 않고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뭐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이 알았거나 또는 어떻게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죠? 계집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했어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연습을. 자,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죠?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팔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하면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고요.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집이니까 계약이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다만 갑이 지금 계집을 집이란 사실을 잘못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돼요. 이것도 우리가 착오가 뭔지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착오라는 건 뭐냐면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요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해 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계집 팔겠다고 했는데 집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 논리를 따라오셔야 되고요. 요거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이것도 몇 번이나 할까요? 한 50번도 더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저처럼 어떻게 그려보면서 따져보는 거야. 따져보셔가지고 아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캐치만 하면 잊어버리지도 않은데 항상 우리 수험생분들이 뭐냐면 요거를 그냥 외워 적혀요. 외워 적히고 요 과정을 안 겪으니까는 자꾸 말만 바꾸면 자꾸 뭐예요? 틀리고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린 거겠죠. 아무튼 자 자연적 해석을 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뭘 캐치할 수 있냐면 착오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계약법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자, 조금만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계집을 팔겠다고 팔고 싶으면서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 근데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계약이 뭐가 되면요? 성립이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연습도 다 한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를 차근차근 볼게요. 자, 다시 59페이지 오시면 박스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봤죠? 그죠? 판례 두 번째 판례 59페이지입니다. 그죠? 59페이지. 두 번째 판례 볼게요. 두 번째 판례 가지고 대법원 1969년에서 밑에 총완결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들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갑과 을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얼마를 빌려줬냐면
다시 할게요. 자, 갑과 을이 친구인데 갑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5천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느 날 을이 와가지고 이제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망했대요. 야, 친구야, 나 있잖아. 사업하다 쫄딱 망했다. 네 돈은 꼭 갖고 싶었는데 내가 돈을 막 모아보니까 3천만 원밖에 없거든. 2천만 원 포기하면 3천만 원은 주는데 너 끝까지 5천만 원 다 받겠다고 하면 나 한 푼도 못 줘. 자식 이러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갑이 뭐 이런 그지 같은 새끼가 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알아봤더니 이 그지 같은 놈이 망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 갑은 어떤 의사냐면 일단 3천만 원을 받고 나중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의사는 뭐예요? 2천만 원에 대한 뭐 할 마음이 없죠?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래요. 좋다. 내가 2천만 원 포기하겠다. 라고 해서 표시는 뭐예요? 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면제했다는 의미에서 영수증에다 돈 다 받았다 총완결이라고 뭐 하게 됐어요? 기재해주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뭐 한 겁니까? 면제한 겁니다. 무슨 해석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다만 을이 면제할 마음이 알았거나 없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면제 안 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그럼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 속이 쓰렸던 거예요. 쓰렸는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이 그지 같은 놈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솔직히 그 재수 좋은 놈이 이기가 좀 어려요. 그죠? 로또 복권 당첨돼 떼부자 잤대.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원칙적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어떻게 해요? 면제한 거예요. 따라서 을이 로또 복권이 돼가지고 떼보자가 됐더라도 추가로 2천만 원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통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먼저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니까. 표시된 대로 어떻게 해요? 돈 다 받은 거예요. 표시된 대로 어떻게 해요? 면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도 두 판례는 다 뭐죠?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란 판례들인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 의의는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넘기셔가지고 적용 범위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지만 자연적 해석은 예외적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1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오죠. 일단 개념은 뭐였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그 의사대로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예요. 그 오표시 무해 원칙 밑에 줄 보시면 꼬부란 글씨가 나오죠. 그죠? 우리 민법에 지금 60페이지면 60페이지? 한 장밖에 안 넘겼는데, 그죠? 60페이지. 꼬부란 글씨 나오죠? 우리 민법의 유일한 꼬부란 글씨인데요. 과거에 어떤 미친놈이 꼬부란 글씨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좀 익혀 들으시고요. 이건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라서
데모스트라치오 논 노세트 이렇게 있는 건데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좀 읽혀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슨 해석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결국고 밑에 나오는 것과 팔라가 있죠? 같은 내용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팔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여기 탈까요?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다는 뭐라고 적었냐면 을토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먼저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팔라 박스 읽어볼게요. 팔라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라는 말은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어떻게 해요?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니까 의사대로 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그 계약서는 뭐죠? 무효고 을토지에 대한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갑토지를 뭘 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쌍방 모두가 갑토지임을 어떻게 해요?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렇게 나왔죠. 자, 착오라는 말이 나왔더라도 이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죠.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죠.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은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말소하고 갑토지를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죠. 밑에 대표적 있죠? 이것도 기출문제 볼까요? 갑은 을소유 X토지를 임차고 하여 사용하도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어요. 그럼 뭐죠? 지금 갑과 을이 매매하려고 하는 땅은 뭐예요? X토지죠.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어요? Y토지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먼저 이 사례가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연적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갑은 을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명백히 매매 대상이 X토지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또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것도 틀려. 계속 보시면 2번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X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앞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건 X죠. 왜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간단하죠? 5번도 X죠. X, Y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3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충적 해석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둘 중에 하나를 해석을 했어요. 통해석에서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거는 제3자 보충 이렇게 이런다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해석 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뭐죠? 보충적 해석이죠. 그래서 과거 어떤 식의 지문이 나왔냐면 제3자 입장에서 하는 보충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에 대하여 우선한다? X죠. 말 그대로 보충인 거예요. 먼저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를 때 하는 것이 뭐죠? 보충적 해석입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예문 해석이 나오는데 이 예문 해석을 넣은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지문으로 넣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계약법 할 때 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뭐죠? 3번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와요. 자, 의의가 나오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간섭, 우측에 임의규정, 신성실의 원칙이 나옵니다. 참 적어보면 이런 얘기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목적 가지고 안 되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죠?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이거죠. 그죠? 요거하고 뭐죠? 결합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자,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뭐예요? 원하는 바자. 그잖아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나 지금 무척 원해. 이건 의미가 없다. 원하는 바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원하는 바를 뭐라 그래요? 목적이라고 한다. 저번 주 했잖아요. 그죠? 뭘 원하는지잖아요. 결국 목적이라는 말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뭐 가지고 해석했어요?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했죠. 이게 뭐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목적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목적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자, 지금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뭐 가지고 해석했어요?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했잖아요. 의사 표시가 뭐예요?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해석이 안 끝나면 그때는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이 뭐냐? 요거는요 안 써도 돼요. 그냥 관습을 말해요. 관습. 근데 사실인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일본식 표현이라네요. 그래서 그냥 관습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뭐예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이 뭐예요? 관습인 거예요. 근데 관습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랜 관행인 거죠. 뭐 교재는 뭐 입증 책임 이런 것도 넣어놓긴 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죠? 사실인 관습,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과 관련된 오래된 관행이 뭐가 있을까요?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사투리예요. 사투리.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투리는 뭐였냐면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 이 아래라는 말을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래라는 말을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에서 과거. 혹시 경상도 지역 고향 인분 계세요? 그죠? 그런 말 쓰죠, 그죠? 영화 봤어? 아랫게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87년에 처음으로 경상도라는 데를 갔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래라는 말을 다 알아듣는 줄 알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써요, 그냥. 그래서 밥 먹었어? 뭐 영화 봤어? 아랫게 봤어?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경상도에 있는 슈퍼를 갔거든요. 가가지고 아줌마 물건이 없더라고요. 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랫게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래라는 줄 알고 막 밑을 봤더니 이 아줌마가 막 저한테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 아줌마 뭐냐면 아랫게 다 나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저는 그냥 앞만 들리니까 아래 있다는 줄 알고 아래를 막 찾았더니 이 아줌마가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래라는 말에 굉장히 충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상도에서 아래라는 말을 가지고 뭔 소리인지 어떻게요? 모르는 거죠.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지역의 관행, 관습, 사투리를 고려한다면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에서 뭐예요? 과거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이 된 거예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예요? 동원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저는 전 서울 촌놈이거든요. 서울 놈인데 이제 그 2002년도에 처음으로 대전으로 수업 오게 됐어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충청도 분들은 충청도 사투리 쓸 거라 생각했어요.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왔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투리를 안 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이게 사투리를 좀 쓰시는 편인데 요새는 좀 많이 적어졌다고요. 이 충청도 지역에 오면 기아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아. 그죠? 전화통 가면서 가끔 전철 같은 보면 기아로 시작해서 기아로 끝나. 기아? 기아?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란 뜻이죠? 그죠? 그래? 안 쓰세요? 그죠? 쓰시죠? 그죠? 그죠? 요새는 좀 많이 줄었어요. 한 5, 6년만 전에도 그냥 전철마다 하면 그냥 전라도 뭐 거시기란 말을 쓴다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기아? 기아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결국 기아라는 말도 그 지역에 뭐죠? 사투리를 감안하면 그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죠?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뭐 두 번째 하면 관용적 표현 뭐 이런 것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 집단에 따라서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 의사들끼리 쓰는 말 또는 뭐 노가다판에 쓰는 말. 특히 노가다판에서는 일본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오야진이 저는 가회당이라서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가회당이 뭐죠? 계단입니다. 그죠? 가회당이 일본말로 계단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야지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공사판에서는 그것이 뭐죠? 오야지라는 말이 작업 반장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해석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뭐죠?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해설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임의 규정을 가지고 뭐 하게 돼요? 해석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의 규정은 별로 해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성심일 뭐 가지고요? 조리 가지고 해석하는데 요 조리라는 말은 뭐냐면 사물의 기본 법칙이라는 말이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상식.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관습 가지고도 안 되고 임의규정 가지고도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무엇에 부합하게 해요? 상식에 부합하게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심 및 조리가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끝입니다. 교재는 어떻게 해요?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필요한 분야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의 해석의 성질이 나와요. 자, 설명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법원이 세 가지가 있죠.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있고요. 법원은 세 가지고 재판부는 네 가지예요. 지방법원이 합의부도 있고 무엇도 있죠? 단독부도 있어요. 재판부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은 법원이 두 가지 재판을 합니다. 사실심과 법률심을 하는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사실심도 하고 법률심도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은 안 하고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심 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2심 법원은 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하고요. 만약에 1심 법원이 지방법원 단독부였다면 2심은 고등법원을 안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로 와요. 그래서 이걸 또 뭐죠?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3심 법원이 대법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등법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요 2심에서 3심 법원으로 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상고라고 해요. 상고. 자,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사실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영화에서 재판 과정 보면 뭐예요? 판사가 앉아 있고 증인 불러다 놓고 사람 죽인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변호사가 막 변론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 관계를 사실심이라고 하고요. 그런 재판장에서 증인 변론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이제 판사는 그 결과를 가지고 판사실에 혼자 앉아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판결문을 쓰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심이라고 해요. 대법원은요, 영화에서 나오는 증인 불러놓고 그런 거 안 해요. 대법원은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뭐예요?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토 씻기고 서류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관들은 좀 가슴 아픈 직업이에요. 왜 그죠? 대법관쯤 되면 그죠? 판사의 최고니까 넓은 법정에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증인 막 이러면서 그죠? 좀 훅가심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혼자 어떻게 해요? 사무실 쪽으로 앉아가지고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이 어디로 와요? 대법원으로 오니까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한쯤 쌓아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여기다 뭐 고무 끼고 해가지고 막 넘겨가면서 혼자서 그냥 막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직업이고 누가 행복한 거죠? 부죠. 대법관 부인이 해피한 거예요. 왜요? 남편은 일이 많아서 잘 맨날 늦게 들어오고 바람도 못 피잖아, 바빠서. 그죠? 바람도 못 피고 거기다가 어디 가서 우리 신랑이 대법관입니다. 그러면 그냥 막 대우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 대법관은 대법관 본인은 불행하고 대법관 와이프가 행복한 직업인데요. 아무튼 대법원은 뭐예요? 법률심만 해요. 그죠? 잘 보자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법률행위 해석을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이 뭘 해석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니까 이거를 법률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이 법률행위 해석을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로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못 받아요. 잘못됐을 때. 왜냐하면 대법원은 사실심은 안 하고 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이거는 삼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법률행위 해석은 법 해석이 아니지만 뭐로 이해합니까? 법률 문제로 이해하고요. 잘못이 있으면 대법원에서 뭐죠?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 점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에 관하여는 학설에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통소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가치 판단이므로 법률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그르친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된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드린지 아시겠죠? 상고 이유가 된다는 말은 대법원에서 뭐예요?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다시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요? 설명은 이렇게 긴데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죠? 상고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유는 대법원은 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의사가 뭐가 됐다고요? 일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은 의사표시가 뭐가 됐을 때 불일치됐다는 거죠. 그죠? 일치됐으면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일치된 대로 뭐예요? 결정하면 되니까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자연적 해석이란 뭘 해석하는 거죠? 표의자의 진위, 실체적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맞죠? 3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따라 설명드릴게요.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죠. 요거죠. 상대방이 뭐 했대요? 알았대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죠. 자연적 해석은 뭘 해석하는 겁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 진위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을. 어렵지 않죠, 그죠? 알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판례가 있어요. 몇 가지 판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판례는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차피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돼. 법에 규정돼 있어요. 굳이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특약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행적으로 원상복구 특약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법원이 이런 거죠. 할 필요 없는데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상복구 특약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필요비나 유입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요. 필요비, 유익비 받을 수가 없어요. 비용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신문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뭐예요? 인정함이라는 특약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권리금은 임차인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못하죠. 계약기간 끝나면 권리금은. 그죠? 왜 그런 거죠? 권리금은 왜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한테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최근에 그 뭐죠? 그 길인가? 홍대 입구의 그 곱창집 사건 모르시나요? 리쌍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할게요. 아무튼 권리금은 임대인이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죠? 왜 안 주는 거예요? 권리금은요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권리금은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 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넘기셔. 권리금 5억입니다. 이 권리금 누가 받는 거예요? 치킨집 전주인이 임차인이 받아가는 돈이지 건물 주인이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보면 가끔 권리금을 임대인이 안 돌려주는데 부당하다 그래요. 정당한 거죠. 왜요? 임대인이 무슨 권리금을 받아. 그 세입자끼리 어떻게 해요? 주고받은 돈이지 무슨 임대인이 상관할 바에. 그래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권리금이라는 건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권리금이 그래서 임대인이 아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달라고 지랄 걸 놈도 있고 또 권리금이 너무 많이 붙으면 세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약을 하냐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계약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뜻도 결국 뭐예요? 권리금을 수수해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말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한번요. 권리금을 인정 안 함이 뭐라고요?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이니까 권리금을 인정함이란 뜻은 권리금을 네가 장사 잘해서 받아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는 뜻에 불과한 것이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지가 받아 처먹고 내보냈다. 이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또는 최대한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붙으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죠. 따라서 이러한 문구가 붙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8번째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돈을 빌리면서 이달 말일까지 갚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달 말일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게요,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은 왼수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지만, 야, 이게 안 갚아도 된다는 의미야,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은 왼수 되겠죠? 근데 이 짓을 박근혜 정부가 일본한테 했어요. 일본한테. 어떤 거냐면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그 소녀상 있잖아요. 그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우리 정부가. 그러고 나서 정부가 뭐라 그런 거예요? 일본한테 야 임마 너 법도 모르는 자식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식아. 그러고 나서 정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전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일본하고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그 양반이 우려하는데 굉장히 폐악질을 많이 했어요. 그 위안부 그거 합의하면서 일본하고 뭐가 됐어요? 왼수가 됐고요. 그죠? 또 사드를 갑자기 그냥 집어넣는 바람에 중국하고 뭐가 돼버렸어요? 왼수가 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는 또 미국은 뭐예요? 트럼프가 들어서는 바람에 또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껄끄러져.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말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뭐죠? 고립되어 있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빠뜨리는 아주 이상한 재능을 발휘하셨더라고. 그 위안부 합의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굳이 합의해 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도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럼 4번 지금 볼게요.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문제 4번 지문이요. 문제 4번 문제 지문 풀고 있잖아요. 4번 지문 다시 한번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보통 어떻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거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69페이지 의사표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